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동차 재무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강의를 듣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2차 시험 볼 정도로 시험을 잘 보셨거나 아니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린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잘해보길 잘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수업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이 OT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근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소리 좀 좀만 줄일게요. 네. 소리 너무 울리지 않나요?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 거의 그대로 들어가나요? 예.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차 재무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업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OT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재무회계 시험은 2025년도부터 이렇게 두 개로 2차 시험이 나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는 재무회계 이렇게 한 과목이었는데 중급이랑 고급이 나눠져서 그래서 중급 회계 점수는 100점, 시간은 2시간. 고급 회계는 점수는 50점, 시간은 60분, 1시간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좀 커졌어요. 어떤 리스크가 커졌냐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요 중급 회계에서 점수를 좀 못 따도 고급 회계에서 만회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고급 회계 점수를 못 따도 요 중급 회계에서 만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둘 다 잘 봐야 됩니다. 근데 특히 요 고급 회계 요쪽 작년 그 시험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붙기 힘든지 그리고 그 시험을 잘 봤어도 그에 대해서 얼마나 결과가 변동성이 심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0점이면은 당연히 60%인가 30점 넘으면 될 것 같다. 30점이면은 한 3문제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5문제 중에서 3문제 이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채점 해본 결과 20점, 30점 남짓이었는데 20점 남짓이었는데 그 베이스업이라고 해서 점수를 뿌려줘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마 저희 설명회 때 그 원가관리회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 동차 때 원가관리회계는 꼭 넘겨주셔야 된다. 이게 유예로 가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 동차 때는 원가랑 그다음에 재무관리 이 두 녀석은 유예로 가면 너무나 양이 많아지고 할 게 많아지니까 동차 때 그냥 원래벌레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후딱 넘기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회계도 그 동차 이 시기에 좀 합격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유예 때 저 직업적인 내용들 어려운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재무회계 너무나 그 악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 그냥 제낄까? 그 2차 때 요거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제끼고 나서 그냥 필요한 내용만 몇 과목 선택해서 감사 버리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 버릴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 선택하실 때 고급회계 요 부분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동차 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고요. 그다음 이 밑에 왜 나눠지다 않는데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저희 동차 강의랑 유예 강의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2차 대비 수업이 동차 수업이 있고 유예 강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일단 유예 강의는 모든 걸 다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고 모든 이론 내용 설명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저희 유예 강의 자체가 2차 시험 보시고 나서 한 2달 정도 이제 결과 기다리다가 이제 불합격 결과가 나왔다. 그럼 그때에 대해서 들으시는 강의다 보니까 기본 내용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립니다. 근데 동차 강의 때는 저희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한 요 정도만.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후딱후딱 넘어가고 그래서 회계 처리 살짝 보여드리고 아시죠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문제 바로 풀고요. 그다음 좀 지엽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나 아니면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지엽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고 이론 설명드리고 문제풀이까지 할 겁니다. 물론 아주 지엽적인 내용 이 내용들은 아예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보시면은 저유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2-34페이지에 연습서 2-34페이지 보시면은 무릉 5번하고 무릉 6번 왼쪽에 저유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저희 기준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자작해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된 적도 없고 기준서에 사례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기준서 문구 몇 줄 가지고 아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이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동차 강의에는 안 다룰 거예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동차 강의 수업의 포인트는 이 정도까지 다라는 거. 그래서 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드시면은 요 예습을 조금씩 해주신 게 좋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론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정된 시수 내에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차 강의는 조금 이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약간 불친절한 느낌이 든다. 물론 문제풀이는 확실하게 하겠지만 이론 내용 설명은 좀 불친절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상담을 많이 받는 내용을 미리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자, 동차 시기 때 일단 먼저 저희 초시생이나 재생 때 1차 시험 보실 때 연습서를 보신 경험이 있다. 없다. 그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연습서를 보신 경험이 없다. 그럼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뭐 강의 수강할 수밖에 없죠. 혼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연습서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강의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강의를 지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동차 시기에는 요 강의 듣는 시간을 최대한 압축해서 적게 되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뭐 재무회계랑 세무회계는 들었다. 그러면은 동차 시기에는 절대 그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보시던 책 그대로 교재도 바꾸지 마시고 선생님 그대로 가져가시고 안 들은 연습서 강의만 따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민하시는 분 많은데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연습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연습서를 보신 적이 있다. 그러면은 강의 듣지 마시고 교재도 바꾸지 마시고 원래 보던 연습서 보시다가 그냥 모의고사로 푸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연습서를 보신 적이 없으면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동차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재생분들 그래서 1차 시험에 조금 합격 가능성이 떨어진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1차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1차 시험에서 재무회계에서 20개 이상 맞았다. 아 20개 너무 많나? 그래 20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말 문제는 좀 그렇긴 한데 35개 중에서 20개 이상 맞았다. 그럼 동차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입니다. 20개 이상 맞았다. 그럼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좀 배제한 동차 강의를 들으셔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20개 이하로 맞았다. 그래서 재무회계에 그 성적이 좀 형편없이 나왔다. 그러면은 유예 강의부터 천천히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회계 실력이 어떤지 좀 문제풀이에 대한 그런 실력이 있는지 기본적 이론에 대한 실력이 있는지 엄지를 판단하시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동차 강의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져나가진 않는다. 그렇고요. 그다음 재생분인데 연수업서를 수강하신 경험이 있다. 뭐 저나 다른 선생님은 연수를 수강하신 경험이 있다. 그러면 상담하러 오세요. 이거는 뭐 학생분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라고 딱 답을 내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20개 이상 맞았을 때는 동차 강의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20개 이하로 맞았을 때는 유예 강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참고 사항이다라는 것일 뿐이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문제별로 다른 문제별로 좀 다릅니다. 일단 저희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기출문제가 빈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고요. 최소 3번 이상 출제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빈출 문제가 좀 응용되어서 출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응용되는 내용은 많이 출제가 되지 쉽진 않아요. 그다음에 한 번 정도, 한 번에서 2번 정도 출제된 지역적인 주제가 있고 아예 새로운 매년 새로이 등장하는 그런 신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뭐 1차 시험 예를 들어보면은 올해 그 정률법 쓰는 감가상각 문제 기억나시나요? 그죠? 예. 뭐 X 6년도 감가상각비 준 다음에 이 막 해가지고 X 5년도였나?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뭐 여태까지 본 적이 없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 건 대비가 안 돼요. 그죠? 그런 문제를 제가 만약에 모의고사 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세요. 뭐 2차 방정식 푸세요. 이렇게 냈으면은 당연히 저는 엄청 욕을 먹을 겁니다. 저도 안 될 거예요. 대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그냥 뭐 교통사고 났다 생각하시고 천재지변에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막 문제를 풀고 GS 모의고사 보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문제 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중에 저희가 동차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요 지역의 반 정도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요 교재 구성이 크게 기본 문제 그리고 저유 문제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예전엔 유해 문제라는 것도 조금 이제 넣어놨긴 했어서요. 근데 이제 유해 문제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 나누기 전까지는 이게 기본 문제, 필수 문제, 동차부생분들만 보셔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 조금 더 확장해서 유해생들도 보셔야 되는 문제, 그리고 저유생들까지 보셔야 되는 저유 표시된 문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시험 보니까 결국 동차생분들도 여기 다 봐야 돼요. 저유 문제 빼고는 다 봐야 됩니다. 심지어 저유 문제 중에서도 일부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구성 여기까지 보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출 응용이 이렇게 신문형은 다 저유 문제로. 그래서 이 지엽의 일부분, 유해 문제까지 포함된, 저유 문제가 아닌 유해 문제까지 포함된 지엽의 일부분은 저희가 다 볼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저유 문제의 일부까지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뭐 수업이 다 비슷비슷하죠. 이론 설명하고 문제 유형 분석하고 문제 풀이 틀 정리하고 문제 풀이하고 뭐 그런 겁니다. 다만 이론 설명 내용을 조금 줄일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가장 이제 2차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개입니다. 근데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개예요. 일단 왜 두 개가 중요하냐면 저희 뭐 1차 시험 때도 느끼셨겠지만 문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자마자 이거 무슨 문제다. 풀어야 된다. 풀고 이거는 풀면 안 된다. 지엽적인 문제다. 이 문제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풀어야겠다. 이게 바로 판단이 되셨나요?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낄 문제, 풀어야 될 문제, 이게 판단이 되셔야 되고, 그다음 그 판단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만 빠르게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점수를 따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2차 시험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2차 시험도 지금 중급 회계는 10문제, 고급 회계는 5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그 10문제, 중급 회계 10문제 다 풀어서 점수를 다 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희 1차 시험도 1번부터 35번까지 차근차근히 1번부터 계속 그냥 풀리도 안 풀리도 계속 붙잡고 있다가 뭐 한 25번 푸니까 시간 다 지났네? 나머지는 13번을 찍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문제는 골라서 풀고 어려운 문제는 그냥 뭐 제끼든지 아니면은 끄적끄적 대다가 뭐 3번을 찍던지 이렇게 푸는 것처럼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보자마자 얘를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안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풀어야 되는 문제를 한다면은 여기 어떤 문제 풀이틀을 써야 되는지, 어떤 함정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요 문제 유형 분석하는 것은 물론 연습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연습서를 통해서 익힌 내용을 추가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습서는 문제가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 바로 이거 무슨 문제다. 심지어 제가 그 해설에다가 그 주제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위탁 판매 관련된 문제다. 여기 뭐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관련된 문제다. 이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 자료를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다? 라는 거 파악하는 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물론 저희 연습서를 통해서도 하긴 할 건데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추가로 연습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동차 강의에서 다루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고요. 그다음 문제 풀이 틀 정리. 소위 말하는 왁구죠, 왁구.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냥 분계해서 회계 처리해서 또는 계산 산식을 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보통 표를 많이 그리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틀을 그려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근데 그 문제풀이 틀을 쓰는 이유, 왁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2차 시험 문제는 문제 자료 양이 엄청나요. 문제가 막 2페이지에 걸쳐서 한 페이지 한 바닥 전체에 걸쳐서 자료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풀이에 요구되는 자료들을 문제 어디서 찾아내서 쓰고 풀고 찾아내고 쓰고 풀고 이렇게 푸시면 절대 못 풀어요. 마치 뭐가 아니면 저희 수능은 대부분 다 보셨죠? 수능.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 보면은 비문학 지문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 문제들이 이렇게 쫙 나 있잖아요. 문제 뭐 4개. 그러면은 언어 영역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장 특징이
문제 쭉 읽어봐요. 지문 읽어봐요. 문제 읽고 다시 가요. 또 문제 읽고 다시 왔다 갔다. 이게 가장 최악입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도 문제 읽고 그 자료 읽고 물음 읽고 다시 올라가서 정리하고 풀고 물음 이거는 다른 거네? 또 다른 것도 찾아내고 읽고 풀고 이러면은 한 문제 푸는데 이거로 한 문제 보통 풀 때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푸셔야 되는데 이렇게 풀면은 최소 20분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 한 번에 읽으면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만의 그 문제풀이 왁구 틀이 있으니까 그 틀에다가 다 녹여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에 필요한 자료들이 뭐가 주어져 있는지 그 자료들을 어떤 문제풀이 틀에 넣어서 정리해 놔야지 문제 풀 때 빠른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도 중요했긴 했지만 2차 시험에 특히 더 요왔고 자료 정리 틀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시는데 문제를 빠르게 기계적으로 푼다 이게 아니라 자료 정리 2차 시험에선 자료 정리에 가장 파워풀한 도구가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2차 시험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저희 연습서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저희 수업에 쓰는 요 교재들은 일단 이 필기노트 하고 이론 솔루션 책하고 그다음에 기출 솔루션 책입니다. 일단 이 필기노트는 제가 앞에 쓰는 이 판서들 칠판에 쓰는 판서들을 그대로 프린트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필기노트는 웬만하면은 그냥 약간 낙서용처럼 쓰시면 돼요. 이 필기노트를 완성본으로 해서 제 판서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대로 공부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필기노트를 낙서장처럼 써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대충 했던 말이나 칠판에 판서했던 거나 일단은 그냥 1차적으로 연습장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습하실 때 여기 중에서 필기노트 필기한 내용 중에서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론 솔루션 책에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차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권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특히 막 세법같이 분량이 많은 과목들은 그 하나의 약간 바이블 같은 책에다가 모든 내용을 녹여놔야지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그 내용만 봐도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 한번 일회독할 수 있는 그런 단권화된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권화된 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원래 쓰시던 그 요약서가 있다 한다면 거기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론 솔루션 책에 하셔도 되고 편리한 대로 어쨌든 그 단권을 하기 위해서 필기노트로 공부하지 마셔라. 필기노트에 필기하셔도 돼요. 그냥 샤프로 그냥 대충 끄적끄적 거리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단권화 노트에다가 이걸 다시 녹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론 솔루션 책,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요 이론 솔루션 책은 다른 선생님들의 요약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죠. 저희 김현덕 선생님의 부클릿 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1타 선생님의 워크북 이런 책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론 솔루션 있고 그다음에 김한솔 선생님의 재무회계 요약 이런 책들. 근데 그 내용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재무회계 기준서를 편집하는 거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수업 들으셔도 뭐 불편하긴 하겠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론 솔루션 책 꼭 사야 되느냐? 뭐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사신 다음에 좀 보다가 없어도 되겠네 싶으면은 왜냐면 또 이 필기노트에 그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이론 솔루션 책 없어도 되겠네 싶으면은 그냥 안 사셔도 돼요. 반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론 솔루션 책은 수업 따라오실 때 아주 필수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있으면은 좀 편리하다 정도. 그리고 제 책이 좋아요. 이론 솔루션 책이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 수업 진행할게요. 아니다. 하나 더 있구나.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죠. 이거. 자, 나중에 저희 수업 종강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습서 이렇게 보시고 나서 총 5회 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들으시면서 한번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이 4월 19일에 끝나죠. 근데 아마 이제 세무회계도 들으시려면은 5월 중순에 돼야 될 겁니다. 세무회계 인강으로 열어드리는 거 지금 아마 같이 듣기 힘드실 거예요.
그죠? 저희 오후까지 수업하는데 요 수업 끝나고 복습하고 새벽에 또 든다? 이거는 쉽지 않으니까 아마 4월 말, 4월 그 19일 그때 수업 끝나고 새벽에 듣기 시작하면 5월 중순 정도까지 새벽에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6월 중순까지 1회독 하시고 그리고 6월 말까지 1회독 하시고 시험 직전까지 1회독 하시고 이렇게 해서 총 5회독 연습서를 5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1차 시험에서 이렇게 계속 회독 시간을 줄여서 시험 직전에는 막판에 한 번 전과목 1회독 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1회독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지 이 책의 내용이 좀 습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객관식 책, 1차 시험에 객관식 책 보셨던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은 한 번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두 번 보면은 진짜 힘들고 세 번째부터 조금 뭔가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한 4번, 5번 보면은 약간 공회전의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책으로 봐야 할까? 뭐 이런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요쯤에 해서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좀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게. 동차생분들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재희생분들 1차 시험 합격을 못 하신 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희생분들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합격 못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희 수업에 이 재희생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 재희생분들도 가장 많이 하는 패착이 뭐냐면 이렇게 2차 연습서 들었으니까 이거 이제 좀 그래도 뭐 2차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여름까지 스케줄 잡아놓고 조금 여유 있게 건강회복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해야지 하면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실력이. 그래서 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재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재수해서 합격했는데 재수했을 때 현역 때하고 수능 성적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다 등급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만약에 설렁설렁 한다? 그럼 실력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실력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가 언제 되면 1차 시험도 객관식 강의를 보통 객관식 그 공부를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죠. 그리고 1, 2월달에 추가 공부해서 1차 시험 보시죠. 여러분들 실력이 오르는 가장 그 많이 오르는 기간이 어디냐? 여기에요, 직전. 그죠? 이때 공부했던 시간보다 그리고 1월 달 공부했던 그 시기보다 요 2월 마지막 주 1차 시험 직전 마지막 주 이때 그 전에 올랐던 실력보다 훨씬 더 많은 실력을 올립니다. 그만큼 빠르게 내용을 보고 훨씬 더 많은 양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요 시기에 1차 시험 직전에 그렇게 빠르게 볼 때 시험 그 실력이 오르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영부영 보기 시작하면은 그냥 어영부영 이게 실력 오르다가. 예. 그래서 저희 공부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험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독이 그릇이 밑에 깨졌어요. 근데 물을 이렇게 조금씩 넣는다. 그럼 실력이 안 올라요. 계속 나가니까. 어떻게 물을 부으셔야 되느냐? 왕창. 예. 마치 내일 모레 시험 보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머리 넣으셔야지 그만큼 찰랑찰랑 차기 시작합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1차 시험 보실 때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이때는 실력이 그렇게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몰라요. 어영부영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맞나? 맨날 문제 풀면 틀리고. 이때 실력 오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오르시니까 재희생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수업하도록 하실게요. 자, 일단 저희 그 이론 솔루션 책 보시면은 1장의 개념 체계와 재문제 표시 있는데, 자 이거는 다 안 볼 겁니다. 1차 시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2차 시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겠고요. 다만 어디 잠깐 보실 거냐면 이론 솔루션 책 27페이지에 자본 수익 비용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보실 거냐면 그 이번에 나와 있는 수익과 비용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수익과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른 자본의 증가, 비용도 자본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것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예요. 무슨 얘기야? 회사가 거래하면서 1년 동안 1월 1일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이 12월 31일에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으로 변동합니다. 이렇게 변동해요. 변동하죠. 그래서 그 변동분을 반영해서 재무제표 만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자본의 변동, 이 자본이 변동하는 부분, 이 자본이 변동하는 부분은 크게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본 거래에 의해서 변동한 자본과 손익 거래에 의해서 변동한 자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 거래라는 것은 주주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고, 손익 거래는 주주가 아닌 제3자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 파트에서 배우셨던 유상증자, 유상감자, 자기주기 취득처분서 이런 것들이 자본 거래고, 그 외에 물건 팔고 물건 사고 이자 주고 뭐 감가상하고 이런 것들이 손익 거래입니다.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 제3자와의 거래. 근데 그 중에서 이 제3자와 거래하면서, 즉 손익 거래하면서 자본이 증가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손익 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한 것을 저희는 수익이라 하는 겁니다. 손익 거래에서 자본이 감소한 것을 비용이라 하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은 다른 게 아니라 회사가 주주 이해 사람과 거래하면서 자본이 증가했다, 자본이 감소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국 자본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자본의 증가 감소입니다. 다만 거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재무제표 금액들의 증가액들을 저희가 하나의 재무상태표의 증가액들을 재무제표에 다루는 것은 다른 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희가 이 중에서 요 자산 중에서 현금의 변동을 현금으로 표현하는 표에, 현금의 증가액을 현금 흐름표라는 표에다가 표시하죠. 또는 이 자본 전체 변동을 자본 변동표라는 표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 중에서 어떠한 항목이 변동하는 것을 표에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런 표들입니다. 자, 그렇고요. 네. 어쨌든 수익과 비용은 이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변동이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자본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본다면은 이 손익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문제에서 자본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을 물어본다면 손익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융자산 1차 시험에 금융자산 재분류종 문제에서 재분류종이죠. 예, 재분류 문제에서 이거 자본의 미친 영향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어쨌든 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자 이렇게 해서 손익 보셨는데, 그 중에서 이런 손익 중에서 실현된 손익을 단기 손익, 미실현된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다 아시죠, 그죠? 자, 실현된 손익, 미실현된 손익. 자, 그래서 실현된 손익이라는 것은 어떤 거래를 통해서 자산부채가 교환되면서 그 손익이 다른 자산으로 바뀌었다. 미실현된 손익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그 자산 가치 또는 부채 가치 변동에 따라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익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자본의 증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이 되면 뭐가 되느냐? 자본으로 저장이 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손익들은 그 자본의 증감액이기 때문에 그 증가한 금액 또는 감소한 금액이 결국 자본이라는 이 저장소의 통에다가 다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손익을 자본으로 저장하는 절차를 마감이라고 부르죠. 그죠? 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 뭐 회계일 때 다 배우셨던 내용이고요. 단기 손익은 이익잉여금에, 기타 포괄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구에게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조금 까다로운 점은 단기 손익이 들어있는 계정들은 이익잉여금으로 마감이 될 때 그 계정들 개별적인 계정들 명칭이 다 삭제가 되고 그냥 이익잉여금이라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기타 포괄 손익은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획으로 마감이 될 때 각각의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하는 계정들을 그대로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타 포괄 손익 발생한 게 재평가 잉여금, 유형산의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데, 근데 이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획으로 저장이 될 때도 마감이 될 때도 그냥 재평가 잉여금 계정 그대로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FBOCI 금융상 채무상품 평가 손익, FBOCI 금융상 평가 손익, 얘도 그대로 FBOCI 금융상 평가 손익. 뭐 누계획이라고 이름 붙이는 교재도 있긴 한데 그냥 평가 손익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요 기타 포괄손익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 기타 포괄 손익 쪽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을 물어보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시험에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냐 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손익 계산서 상에 in is 손익 계산서 상에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보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재무상태표상에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냐 물어보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 명칭이 같으니까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판단하셔야 된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은 요 기타 포괄 손익 하면은 꼭 등장하는 게 재분류 조정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타 포괄 손익 중에서 저희가 배운 항목 중에 유일한 재분류 조정하는 항목은 FBOCI 금산 채무상 평가 손익인데 그 녀석은 약간 뭐 정확하진 않지만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기타 포괄 손익 타고 단기 손익 타고 이익이 흘러가는 것을 재분류 조정이라 합니다. 반면에 저렇게 단기 손익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그대로 이익염에 대체되는 것.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자본이 그대로 이익영음으로 반영되는 것이 대체라고 불리는 회계처리죠. 그래서 뭐 각각의 해당 단원에서 배우실 거지만 뭐 이런 명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들 살펴보셨고요. 뭐 인식 기준 이런 것들은 저희 뒤에 다 나오니까 넘어가실 겁니다. 어디 잠깐 보실 거냐면 뒤로 가셔서 33페이지 측정 잠깐 보실 텐데요. 측정.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 그 재무대표 금액을 얼마의 금액으로 계산할 건지 그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측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 네 가지를 쓴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과거 특정 시점에 내가 자산을 살 때 준 돈. 그리고 현행 원가는 지금 현재 자산을 산다고 가정하면은 줄 돈. 그리고 공정가치는 지금 당장 자산을 팔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용가치는 그리고 미래에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자산을 사용하면서 얻게 될 미래 현금류 현재 가치 사용가치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정치. 살 때 주는 돈을 원가라고 하고요. 살 때 주는 돈 원가. 그다음 팔 때 받는 돈을 가치라고 한다. 뭐 다 아시는 걸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볼 것은 이러한 그 금액들이 어디서 재무회계 파트 어디서 등장하느냐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역사적 원가는 여러 가지 단원에서 다 등장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특정 단원에서 등장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현행 원가 이건 등장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험에서 중요치 않은 자본 유지 조정 개념에서 등장합니다. 실물 자본 유지 조정 개념하에서 뭐 현행 원가를 쓴다 이런 개념 등장하는데 저희 시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 들어갈 거고요. 근데 하나 더 등장하는 거 어디서 등장하죠? 아시나요? 그렇죠. 재고자산의 원재료의 적합화 평가. 원재료 적합화 평가 시 현행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의 가장 최선의 추정치다. 최선의 추정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등장합니다. 공정가치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유형산 재평가 모형 그리고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 이런 것도 등장하고 금융산이나 투자부동산 뭐 다 등장합니다.
나 사용가치. 이것도 한 군데에 등장하는데 유형산의 손상에서 회수 가능에 계산할 때. 그죠?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가차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금액이다 계산할 때 그때 등장하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치들이 앞으로 계속 쭉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수익 파트 가실게요. 자, 저희 뒤에 쭉 가셔서 (77페이지에) 3장의 수익. 올해 1차 시험에 수익이 안 나왔죠? 근데 아예 안 나온 건 좀 충격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또 예상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 이 수익 내용이 나올 만한 내용이 다 나왔어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서에 나와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낼 게 없어요. 이제 새로운 걸 낸다? 그 새로운 게 없습니다. 낸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그 문제를 좀 변형해서 내야 되는데, 근데 또 수익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덕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차 시험에 안 나왔지만 2차 시험 대비로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실게요. 일단 1절에 보시면 수익인식의 기초에서 그 밑에 2번에 1번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1번은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자 2번에 수익 내용 보시기 전에 저희 그리고 단원 맨 처음마다 이렇게 프린트물에 요 출제 유형을 적어놔요. 그래서 이 수익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뭐가 있느냐, 재고3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 문제 유형별로 어떤 문제 프린트를 써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어떠한 물음들을 보통 물어보는지, 단기 순익 물어보느냐, 수익 쪽 물어보느냐, 부채 쪽 물어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근데 요 수익 파트는 이 문제 유형이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일단 수익인식 5단계를 이론적인 내용을 문제화해서 하나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변경 주제가 하나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 수익인식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다 따로따로 하나의 주제가 돼요. 다 따로따로. 라이선스도 있고 로열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 유형들을 나눠서 그 문제 유형별로 어떤 문제 프린트를 써야 되는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겠지만, 수익 파트에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또 수업 시작할 때, 이 단원 시작할 때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 모르니까. 그죠? 이걸 배우고 나면 이걸 아는데, 근데 아직은 모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소개되어 있는 거 보시고 나중에 수익 파트 다 배우신 다음에 돌아오셔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출제 유형들 그 프린트물 맨 앞장, 단원 앞장마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그 수익인식 5단계 보실게요. 그래서 1절에 수익인식 기초에 2번에 나와 있는 수익인식 5단계는 다 아시죠? 개수산배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 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계약식별, 수익물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익물 이행. 다만 그 개수산배를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약 확인하고요. 그다음 기업이 고객한테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때 그 주는 서비스를 수익무, 그래서 이렇게 수익무. 그리고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이 고객한테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격 넣고, 거래가격 각각의 수익무에 배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수익무에 배분하는 절차. 그리고 그 배분된 금액을 언제 수익인식하느냐? 수익무 이행할 때. 기업이 고객한테 제한을 주거나 약속된 용역을 제공할 때 그때 수익인식한다. 수익무 이행, 수익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인식 5단계 하나하나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그 78페이지에 있는 2절 가보시면은 수익인식의 1단계 1번의 계약의 식별 있는데, 이 친구는 문제화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문제로 1차 시험 말문제로 나온다면 모를까 문제화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1번에 있는 계약의 의의나 2번에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실게요. 2차 시험 대비로는 패스. 바로 어디 가실 거냐? 수익인식의 2단계 79페이지에 있는 수행무의 식별 보시겠습니다. 개수산배이의 수 수행무의 식별. 자, 수행무라는 것은 기업이 고객한테 주는 제한 영역을 말하는데, 근데 그 수행무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분해서 식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별되는 제한 영역은 따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냥 구별되는 제한 영역인데 구별이 되는데, 근데 비슷한 게 반복이 된다. 실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제한 영역이다. 그래서 얘를 기억이라고 얘기하면 이 녀석은 기억의 묶음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구별되는 제한 영역이 있다. 그럼 묶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 니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별되는 제한 영역 수행무가 무엇이 있느냐? 그 사례는 동그라미 3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이 수행무의 사례들은 별로 중요치 않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요 구별되는 제한 영역 언제 구별되는지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제한화 영역을 하나의 수행무로 별도로 떼어내서 이제 수익인식 기준 적용해야 되는데, 근데 어떠한 제한 영역이 구별되느냐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제한 영역이 구별되는지 그 구별되는 경우의 요건이 뒤에 80페이지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 제한화 영역이 구별되는 요건.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제한 영역이 구별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칸에는 제한 영역이 계약상 구별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별 가능하다. 계약상 구별된다. 뭐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죠? 제한 영역이 구별되려면 구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상 구별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안쪽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 구별 가능하려면은 고객이 다음의 방법으로 효익을 획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한 영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이득을 얻거나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제한 영역은 구별된다고 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제한 영역을 기업이 단독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이 어떤 제한 영역을 반드시 다른 것과 결합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고객이 다음의 방법으로 효익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효익 획득 가능 위에다가 사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고객이 효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제한 영역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자체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제한 영역 다른 거 결합해서 쓸 수 있다. 즉 반드시 다른 물건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고객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효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계약성 구별 보시면은 고객에게 제한 영역을 이전하기라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제한 영역을 이전하기라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이전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이전이라는 것은 주는 거죠. 근데 누가 주나요? 제한 영역을 누가 누구한테 주죠? 기업이 고객한테. 그래서 그 이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업이 고객한테 이전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기업이 고객한테 제한 영역을 주기로 했는데 근데 다른 제한 영역과 별도로 구분해서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계약성 구별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계약성 구별의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이 고객한테 재화나 뭐 재화의 집합들 그리고 용역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줘요. 여러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줍니다. 근데 이 고객 입장에서도 첫 번째 고객 입장에서 구별 가능하다라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도 이 재화 따로 용역 따로 별도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기업 입장에서도 재화 따로 용역 따로 따로따로 별도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녀석은 기업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이 제한형익은 구별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고객도 따로따로 받을 수 있고 따로따로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기업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제공할 수 있어야지 구별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별된다 안 된다 이걸 단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례, 상황을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서를 보고 이걸 판단하셔야 되면 이 경우 이거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어떠한 재화나 용익이 시장에서 따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재화용익이 결합되어서 다른 것과 같이 한꺼번에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개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뭐라고 보냐면 고객이 별도로 이용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례라고 썼지만 단서라고 보시면 돼요. 단서. 그래서 시장에서 별도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어떤 고객은 그 제화만 따로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서를 주고요. 그냥 기업이 따로따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단서는 어떻게 주냐면 결합 선출물이 아니고 고객 맞춤화를 안 하고 상호 의존도도 없는 경우 셋 다 안 해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로 제공한다. 즉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하면은 얘는 구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결합 선출물, 고객 맞춤화, 상호 의존도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그럼 얘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합 선출물, 고객 맞춤화, 상호 의존도 이건 뭐냐? 결합 선출물은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업이 건설사고 고객이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는데 거기다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서 건설사에게 건물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럼 건설사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건물 짓기 시작하죠. 근데 건물 지을 때 철근 일단 땅 파고 거기 철근 세우고 콘크리트 붓고 그다음에 그 구조물 완성되면은 이 인테리어 같은 거 하고 전기 배선하고 수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 쭉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제공되는 제화 따로 주고 그리고 건설하는 서비스 따로 제공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객한테 철근 주고 알아서 설치하세요. 콘크리트 주고 알아서 부으세요. 이게 아니죠. 정해진 순서에 맞게 제화를 하나하나 결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결합 선출물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제화나 콘크리트와 그리고 건물을 지어주는 서비스 이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합 선출물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고객 맞춤화. 이건 뭐냐면 기업이 고객한테 그 물건을 제공할 때 고객에 맞춰서 제공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맞춤 정장이에요. 옷 원단을 재단해서 그 고객의 신체에 맞게 재단해서 양복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그 옷 천하고 그다음에 그 옷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분리가 될 수 없죠. 그죠? 맞춤 정장을 만들어주는 그 기업의 서비스. 맞춤 정장은 옷 원단과 옷이라는 그 천 재화와 옷을 맞춰주는 서비스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맞춰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은 그 재화와 그 서비스는 구분할 수 없다.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의존도. 상호 의존도가 높다? 그러면 구별이 안 돼요. 상호 의존도가 없어야지 구별이 됩니다. 대표적인 제 강의죠. 그죠? 제 강의 책이 없으면 안 돼요. 제 책도 제 강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책만 따로 구매할 수 있지만 제가 강의를 팔 때는 책도 같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상호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두 녀석은 구별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건 다 아셔야 돼요. 왜냐?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단편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래서 저희 연습서 어디 가시면 되냐면 벌써 2번이나 나왔습니다. 연습서 12페이지, 13페이지에 문제 4번. 2장이 13페이지에 문제 4번입니다. 대한의 엑셀 연의를 민국과 자동화 설비 장치인 시스템 A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민국이 고객이고 대한이 기업이네요. 시스템 A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계약 내용 해서 민국에게 시스템 A를
X2년 말까지 이전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A라는 걸 판대요. 자, 근데 시스템 A는 자동화 설비 로봇과 로봇의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거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대안이 민국 고객에게 시스템 A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시스템 A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로봇하고 소프트웨어. 로봇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 거래가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박스 밑에 보시면 대안은 로봇과 소프트웨어 제작 및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대안은 로봇과 소프트웨어 제작 및 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로봇하고 소프트웨어 제작 개발 다 제공해 준대요. 즉 시스템 A를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 단서는 뭐냐면 대안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A 로봇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또한 해당 로봇은 대안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단서를 준 걸까요? 네, 상호유전도. 시스템 A 안에 있는 로봇과 소프트웨어가 서로 상호유전도가 높아서 이거 따로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구별되지 않는다. 하나의 수임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구별되면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로봇 판매에 대한 수익,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수익을 따로따로 인식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줘요. 그래서 이건 조금 기초적인 단서였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실 거냐면 뒤에 52장에 51페이지에 아니군요. 50페이지에 물음 2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안이 X1년 4월 1일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A약에 대한 특허권을 고객한테 X1년 9월 1일부터 1년 동안 라이선스하고 양의 제조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80만 원을 받았다. 일단 라이선스는 뭔지 아시죠? 지적재산. 그리고 그 라이선스 지적재산만 제공한 게 아니라 뭐도 해준다. 제조란 서비스. 그래서 그 약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만들기 힘드니까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라이선스 플러스 제조 용역 까지 이렇게. 자, 이런 상황. 다음 더 읽어보시면은 자, 고객에게 제공하는 A약의 제조 과정이 유일하거나 특수하지 않고 몇몇 다른 기업도 고객을 위해서 약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A약의 제조 과정이 유일하거나 특수하지 않고 몇몇 다른 기업도 고객을 위해서 약을 제조할 수 있다. 이거 왜 준 걸까요? 그렇죠. 예. 개별 거래 가능하다. 즉, 요 회사만, 요 대안만 이 사람에게 제조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요 민국한테, 고객한테 제조경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 제조경만 따로 떼어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민국 입장에서는 요 라이선스나 제조경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이선스만 가지고 제조경을 외부에서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단서를 제공한 겁니다. 그 다음 문장, 특허권은 라이선스하는 약속과 제조용을 제공하기로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얘는 그냥 좋네요. 얘는 계약상 구별된다. 그래서 요 구별 가능은 여기서, 계약상 구별은 여기서. 그래서 이젠 구별 가능한 특허권 라이선스와 제조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잠깐만 밑에 요구사항 2번 가보시면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A약의 제조 과정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A약을 제조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없다. 그 사료 이와 다르죠. 위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이 제조경 다른 데 시장에서 사서 별도 이용 못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구별 불가능하다. 개별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고객 입장에서 그 특허권 라이선스와 제조경을 같이 이용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 한꺼번에 수익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의 수익으로 봐서 한꺼번에 수익 인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수익 인식하는 것은 저희가 수익 인식 5단까지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실 거고 일단은 요네요. 그래서 이런 수익무가 구별되느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실제 계산 문제에서 2차 시험 계산 문제에서 그 자료로 제시가 돼요. 읽고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놓고요. 그다음
다시 이론 솔루션 책 잠깐 돌아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제가 이 문제 풀면서 중간중간 이론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해당되는 문제를 풀 겁니다. 그때마다 그 이론 솔루션 책에다가 연습서 문제 링크를 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 있죠. 그 이론 솔루션 책에 80페이지에 4번 하고 문제 10번에 물음 2번이었나요? 네, 문제 10번에 물음 2번. 그래서 원래 이걸 제가 이론 솔루션 책에다 해놨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비겁한 변명이지만 제가 이 문제집이 여러 개다 보니까 객관식 책, 뭐 심화 500제, 기본 500제, 심화 200제, 그 다음에 요 연습서 하나, 그리고 고급 연습서도 있고 세무사 연습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링크 시키려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문제집이. 그걸 여기 쓰기 시작하면은 너무 지저분해져서 뭐 저희 수업에서 어쩔 수 없이 수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 솔루션 책의 내용 공부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 보고 싶으시면은 그거 가서 잠깐 보시면서 같이 유기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친구. 실제로 서로 갖고 고객이 이전하는 방식과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제한 능력. 이거 뭐냐면 회사가 고객한테 제한 능력을 제공하는데 근데 비슷해서 묶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통신 서비스 같은 거죠. 통신 서비스. 그래서 기업의 고객한테 SKT, KT 같은 통신사가 여러분에게 그 통신 서비스 제공합니다. 근데 원래는 한 달 단위로 통신요금 받고 한 달 단위로 그 데이터 제공하죠. 한 달에 뭐 5기가, 10기가 데이터 제공하고 문자 몇 개, 그다음 전화 몇 통. 근데 그 한 달 단위로 반복되는 용역을 그냥 묶어서 2년 약정 걸고 3년 약정을 걸고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묶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이렇게 묶으려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데요. 제한능력이 고객이 이전하는 방식이 같을 요건.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간에 걸쳐서 이하는 수임해야 됩니다. 한 시점에 이하는 수임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에 걸쳐서 이하는 수임은 진행률을 써서 수익인식하는데 그 진행률을 같은 걸 써야 된다. 거기 동그라미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기간에 걸쳐서 이하는 수임해야 된다. 동그라미 니은에 진행률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어디 보세요. 8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아니 여기.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풀 거여서 그냥 문제 번호만 표시해 놓을게요. 거기다가 문제 13-2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13번에 물음 2번이 이 녀석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의 수익을 처리하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수익인식의 2단계 거래 수익물 식별 보셨고, 그다음 수익인식의 3단계 거래 가격의 산정 가실게요. 거래 가격의 산정. 개수산 거래가 산정. 자, 거래가 산정 즉 받을 금액에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 받을 금액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거로 예상되는 금액, 그냥 받을 금액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얼마만큼 받느냐 계산하시면 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셔야 되죠. 일단 첫 번째, 제3자를 대신해서 받는 금액은 제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이런 거 제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이러한 계정으로 부채를 정해놨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내니까 수익에서 제외하셔야 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고려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변동대가, 그리고 계약에 있는 유적인 금융요소, 비연금 대가, 그리고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그래서 그 81페이지 2번의 표에는 그게 짤막짤막하게 쓰여 있어요. 81페이지에 2번에는 그 표 안에 짤막짤막하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쓰여져 있는데, 근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그 수익인식의 5단계를 다 배워야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얘는 92페이지. 얘도 92페이지. 여기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은 90페이지.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 요소는 91페이지. 비연금 대가 고객이 지급할 때가는 92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수익인식 5단계까지 배우셔서 수익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셔야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보실 거니까 일단은 그냥 받을 금액으로 계산한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있는 본인과 대리인 이 친구는 위탁 판매 부분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그 녀석 옆에다가 몇 페이지 적어놓으시면 되냐면 저희 98페이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패스. 자, 바로 어디 가실 거냐? 수익인식의 4단계. 거래액 배분 보도록 하실게요. 개수산 배의 배분. 자, 이렇게 해서 수혜의무들 뭐가 있는지 쭉 나열을 하시고 그 각각의 수혜의무에 대해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거래액을 산정하시고 그 받는 금액을 각각의 수혜의무에 배분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분하시면 되느냐? 다 아시다시피 상대적인 개별 판매가액에 비례해서 배분하시면 되죠. 상대적 개별 판매가액 비례해서 배분하시면 된다. 다만 거기서 포인트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액 비례해서 배분하셔야 되냐면 계약 개시 시점. 그래서 그 앞에 계약 개시 시점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액 비례해서 배분한다. 그래서 개별 판매가액이라는 게 나중에 변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변함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나중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럼 개별 판매가격을 모른다. 이제 물건을 따로 팔았을 때 받을 금액을 모른다. 그러면은 추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는 추정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평가 조정접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개별 판매를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별 판매를 해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별 판매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별 판매 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물건을 팔 때 받는 돈이죠. 그 물건만 따로 팔 때 받는 돈입니다. 근데 이 개별 판매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따로 안 팔아서 개별 판매 가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로 팔면서 받는 금액이 개별 판매 가격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따로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안 파는데 다른 사람들은 개별 판매할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살짝 조정해서 그래서 개별 판매 가격을 측정해봐라. 이게 바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도 없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이라고 해서 원가의 이윤을 더해서 이렇게 더해서 이익을 더한 금액이 이제 수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가 빼기 원가 여기 이제 이윤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더해가지고 판매가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고요. 그다음 잔여접근법 잔액으로 계산해라라는 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에 대한 사례가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뭐 너무나 간단한 사례니까 이건 패스하시고 바로 잠깐만 문제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저희 연습서 가셔서 문제 3번에 물음 1번입니다. 8페이지, 2장의 8페이지. 자, 기업은 제품 A, B, C를 12만 원에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 체결했습니다. 기업은 서로 다른 시점에 각 제품에 대한 수익물을 이행할 것이다. 기업은 보통 제품 A를 5만 원에 별도로 판매하므로 개별 판매 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개별 판매 가격이 있어요. 5만 원. 얘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품 B와 제품 C의 개별 판매 가격은 관측할 수 없다. 그래서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제품 B는 시장평가 조정접근법을 사용하고 제품 C에는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B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 쓰고 C는 예상원가 이윤가산 접근법.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 B의 가격은 25,000원이고 제품 B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5,000원 그대로 쓰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평가 조정점검법 저거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 C는 예상원가 이윤가산점검법 쓰시면 됩니다. 제품 C의 원가는 6만 원, 적절한 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20%로 추정된다. 자, 이 경우에 A, B, C를 각각 계산하시오. 그래서 6만 원이 원가고 거기 이익률이 20%니까 20% 이익을 더하면 7만 2천 원이 개별 판매 가격이 되느냐. 원가 6만 원에 1 플러스 20%. 그럼 적절한 이율이 12,000원이어서 이렇게 72,000원 넣으시면 될까요? 아니죠. 이 20%가 뭐 대비 이익률이래요? 매출액 대비.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원가 대비 이익을 계산한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산식을 바꾸셔야 되면 이렇게 조금 뭔가 금액이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거 쓰세요. 판매가, 매출액, 원가, 매출 원가, 그래서 이익, 매출 총익.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 100원 대비 이익이 20원이라는 얘기는 원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8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얘를 6만 원으로 준 거예요. 따라서 되게 필요한 것은 뭐? 이 판매가니까 이 판매가를 역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역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느냐? 6만 나누기 0.8 하시면 되겠죠? 7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7만 5천 원이 개별 판매 가격이 됩니다. 7만 5천 원이 개별 판매 가격이고 이익이 15,000원이 돼야지 이익률이 2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함정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거래가격 배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많이 12만 원. 배분하시면 일단 개별 판매 가격 합계가 15만 원이고요. 알아서 이 비율 80%, 0.8. 그래서 K 기능 때려버리시면은 4만 원, 얘는 2만 원, 얘는 6만 원 계산이 되나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두드리는 것도 다 아시죠, 그죠? 저희가 배분하려고 하는 이 12만 원을 개별 판매 가격, 그 기준 금액인 개별 판매 가격을 나누셔서 이 비율 계산하신 다음에 여기다 K 기능 띄우시면 됩니다. 0.8이 뜬 상태에서 곱하기 2번 누르시면은 K가 뜨고 5만 원은 2만 5천 원은 7만 5천 원은 이렇게 해서 빠르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계산기 쓰셔야 됩니다. 아시나요, K기능? 네, 할 수 있으죠. 네. 자, 모르시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아시죠 하고 넘어가는 것들 중에 모르는 게 있다고 해서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전 쉬는 시간에 질문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모든 분들 다 하나하나 일일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냥 안다 가정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아 이거 안 가르쳐주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래額배분 보셨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다음 어디 가실 거냐? 자 이론 솔루션제 83페이지 가셔서 이번에 할인액과 변동대가의 배분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잘 쓰고 계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따로 판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판서 PPT를 활용해서 필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이론 내용이 필요하면은 그 PPT 내용을 옆에다 판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필기노트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뭐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말씀 안 드릴 수도 있으니까 계속 필기노트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자, 오른쪽 83페이지 2번에 할인액과 변동대가의 배분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 거래額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할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래가격에 변동대가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할인액이나 변동대가를 특정한 수혜물에만 배분하는지 아니면 전체 수혜물에 배분하는지 그런 그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할인액이나 변동대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할인해주는 금액이나 또는 변동대가를 받아요. 뭐 보너스 이런 변동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변동대가가 계약 전체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모든 수혜물에 대해서 다 배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이런 할인액이나 변동대가가 특정 부분에만 기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수혜물만 배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품 A와 B를 팔아요.
두 개 각각 개별 판매 가격이 60원, 40원입니다. 100원. 근데 이 녀석을 80원에 이렇게 팔아요. 개별 판매 가격은 60원, 40원인데 거래 가격이 80원이다. 별다른 특정한 상황이 없으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한다면 60원, 40원의 금액을 이렇게 80% 해서 48원, 32원 이렇게 배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할인액 20원 할인해 준 거죠. 할인액을 개별 판매 가격 비례해서 12원, 8원 6대 4의 비율대로 개별 판매 가격 비례해서 할인액 배분해 준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내가 할인해 준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 B 때문이었더라. B 개별 판매 가격이 40원이긴 하지만 이 B가 진부화되어서 신제품이 나와서 또는 경쟁사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얘를 40원에 지금 못 팔더라. 그러면 이 할인을 해서 A에 끼워 판 결과로 80원 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요 B에 대해서 받은 금액은 20원밖에 안 된다고 보고 A는 60원 받는다. 즉 이 할인액을 특정한 수혜 의무, 일부의 수혜 의무에만 배분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변동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대가라는 것은 아까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거래가격이 변동하는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너스를 받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로열티 같이 처음부터 변동하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뭐 환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서 변동할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수혜의무와 전체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수혜의무에 배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정 수혜의무에 대해서만 보너스 받는다.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보너스 받는다. 그럼 그 특정 수혜의무에 대해서만 배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변동대가가 특정한 수혜의무에만 배분될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할인액은 이러한 요건 필요치 않은데 변동대가가 특정 수혜의무에만 배분될 수 있으려면 이 요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기업의 노력과 변동 지급 조건이 명백히 관련돼 있다라고 나는데 이건 보통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동 대가가 특정한 수혜의무 때문에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다는 내용이 저희 시험 문제에 표시가 돼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변동 대가를 그렇게 배분하는 거. 변동 대가를 그 특정 수혜의무에 배분하는 겁니다. 변동 대가를 해당 특정한 수혜의무에 배분하는 것이 배분 목적에 맞으면은 그 특정한 수혜의무에만 변동 대가를 배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배분 목적에 맞는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배분한 결과 그 거래 가격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배분이 되면은 그럼 얘는 배분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변동 대가를 지금 특정한 수혜의무에만 배분하려고 해요. 근데 그 변동 대가를 특정한 수혜의무에 배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개별 판매 가격을 잘 반영하네? 그러면 오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딜 보실 거냐? 저희 교재 다시 연습서 가셔서 밑에 있는 사례는 안 볼 거고요. 자, 더 어려운 내용이 연습에 있으니까 자, 연습서 2장의 9페이지. 이 장 9페이지 무름 3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변동대가 내용을 먼저 했으니까 이 무름 3번부터 보실게요. 그래서 프린트물은 21번 장표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물은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가 좀 잘렸죠? 그래서 이 21번 장표, 21번 장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름 3번부터 풀게요. 자, X1년 초 나라는 두 가지 지적재산 라이선스 X와 Y에 대해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한 시점 이행되는 수혜의무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판단한다. 자, 라이선스 X와 Y의 개별 판매 가격은 각각 4,000원과 6,000원이고요. 나라는 두 라이선스에 대해서 고정금액과 변동대가를 수령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별 판매 가격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정리할게요. 수혜의무는 두 가지 X와 Y. 그에 대해서 개별 판매 가격이 4,000원, 6,000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나라는 두 라이선스에 대해서 고정금액과 변동대가, 그래서 고정된 금액도 받고 변동할 수 있는 금액도 받는데요. 라이선스 X는 X1년에,
라이선스 Y는 X 이전에 이전 완료했다. 그래서 수익 금액을 그 수익무 이행할 때 이전 완료했을 때 수익 인식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문구는 중요치 않습니다. 고정 금액은 받았으나 변동 금액은 아직 못 받았다. 그는 수익 인식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냥 다음에 상황별로 나라가 X년의 수익을 인식한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상황 1번 보시면은 계약에 표시된 라이선스 X의 가격은 고정 금액 4,000원이고요. 라이선스 Y의 대가는 변동 대가. 추정되는 금액이 6,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에 표시된 그 금액이 X는 고정 금액 4,000원 받고 Y에 대해서는 변동 금액 6,000원 받는다. 그리고 나란 라이선스 Y와 변동 지급 조건이 명백하게 관련돼 있고 계약상 모든 수혜무의 지급 조건을 고려할 때 그 변동 대가 금액을 전부 라이선스 Y에 배분하는 것이 거래가격 배분 목적에 맞는다고 판단한다. 왜냐? 지금 보시면 고정 대가 받는 금액이 4,000원 X에 대해서 변동 대가 받는 금액이 Y에 대해서 6,000원. 그래서 이 4,000원과 6,000원 받는 금액을 각각 X와 Y에 배분했을 때 이 금액들이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죠. 그죠? 개별 판매를 잘 반영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 특정 변동 대가를 Y에 대해서 배분하면은 개별 판매가격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고정 대가는 X에게, 변동 대가는 Y에게 배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분되는 거래 가격은 4,000원, 6,000원이고 그럼 어떻게 수익 인식하시면 되느냐? X는 X1년도에 수혜무 이행할 때, Y는 X2년도에 수혜무 이행할 때 각각 수익 인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요. 반면 상황 2번 가보시면은 계약에 표시된 라이선스 X의 가격은 고정금액 2,000원이고요. 라이선스 Y의 대가는 변동 대가 추정치 9,000원이다. 자, 조금 바뀌었죠. 똑같이 X, Y. 개별 판매 가격은 똑같습니다. 개별 판매 가격은 4,000원, 6,000원인데 고정 대가가 2,000원이고 변동 대가가 9,000원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럼 이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2,000원은 X, 고정 대가 2,000원은 X에게, 변동 대가 9,000원을 Y에게 배분하면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죠. 그럼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변동 대가를 특정 수혜무에 배분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수혜무에 배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별 판매 가격 비례해서 모든 수혜무에 배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대가건 변동 대가건 전부 다 개별 판매 가격 비례해서 2,000원을 4대 6, 800원, 1,200원. 9,000원을 또 4대 6, 3,600원, 5,400원. 이렇게 배분하시면 됩니다. 왜? 저 변동 대가를 특정한 수혜무에 배분한 결과가 배분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별 판매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 규정은 변동 대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니까 얘는 고정 대가는 그냥 2,000원 이렇게 X에게만 배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 규정은 변동 대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 변동 대가가 특정 수익무에 기인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배분하는 것만 적용하고 요 Y, X에 대해서 받은 2,000원은 X에 대해서만 배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X에 대해서 배분되는 금액이 5,600원이고 Y에 대해서 배분되는 금액이 5,400원인데 그럼 이러면은 개별 판매가 반영하지 않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 대가를 전체 수혜에 배분한다는 얘기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전체 수혜에 다 같이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렇게 제가 확답 드릴 수 이렇게 이건 틀렸다. X에게 2,000원 배분한 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이 저희 기준서 사례예요. 기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확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챌린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챌린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준서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해 강의 같은 좀 호흡이 긴 좀 설렁설렁하는 강의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동차 강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하시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빠르게 공부를 회독을 끝내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의문을 조금 지양하시고 정말 이제 좀 이상하다 그런 것만 좀 다른 원래 배우셨던 내용과 좀 다르다 그런 것만 좀 질문하시고 그 외에는 아예 공부하시면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시면 되지. 제 책의 내용이나 긴서 내용 계속 챌린지를 하다 보면은 그냥 자기만 힘들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받아들이셔 주시라. 어쨌든 그래서 X에 대해서 배분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4,400원.
얘는 X1년도에. Y에 대해서 배분된 금액 6,600원은 X2년도에 각각 수익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다음 왼쪽에 넘어가지 마시고 왼쪽에 8페이지에 물음 2번 보시면 물음 2번으로 가셔서 이거는 뭐 1차 시험용 문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긴 한데 뭐 다른 방식으로 응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물음 2번 보시면은 우리가 개별 판매하는 제품 A, B, C의 개별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보통 제품 B와 C를 함께 60원에 할인 판매하네요. 그래서 밑에 A, B, C의 개별 판매 가격 보시면은 B와 C가 55, 45 합해서 100입니다. 근데 얘를 합해서 60에 할인 판매한다. 40원을 기본적으로 할인 깔아주고 있네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상황 1은 넘어가시고 상황 2부터 보시면 상황 2만 보시면요. 엑셀리언 시어리를 우리는 130원과 교환해서 제품 A, B, C, D를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기업은 제품 D를 넓은 범위의 금액 15부터 45의 금액으로 서로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 D의 개별 판매 가격의 변동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D의 개별 판매 가격을 잔여접근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A, B, C, D, X1년, X2년 각각 인도한다. 수익 인식가 금액이 얼마냐? 자, 이건 뭐 많이 보셨던 기본서에서부터 많이 보셨던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할인액이 특정 수행 의무 B, C에만 관련돼 있으면 그 특정 수행 의무에만 배분한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빠르게 보시면 수행 의무가 A, B, C, D가 있습니다. 개별 판매 가격은 A가 40, B가 55, C가 45, D는 몰라요. 합쳐서 130원에 판매한다. 근데 원래부터 B와 C를 한꺼번에 100원짜리 합쳐서 60원에 팔고 있었다. 그래서 40원만큼의 할인액은 B와 C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액을 별도로 A나 D에 대해서는 배분하지 않고 B와 C에 대해 할인만 있는 것으로 봐서 A는 그냥 40원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B와 C에 대해서는 60원을 받은 것이라 봐요. 그럼 D에 대해서 잔여접근법을 쓰게 되면 얘는 30원이죠. 40원, 60원, 잔액은 30원. 130원이 전체 금액이니까.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배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B와 C에 대해서 거래액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판매 가격 55와 45의 비율대로 60원을 나누시면 34원, 27원. 그래서 할인액이 특정 수행 의무와 관련돼 있다. 일부의 수행 의무와 관련돼 있다. 그럼 해당 일부의 수행 의무에만 할인액을 배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번의 물음 2번 균서 사례 보셨고요. 자, 이 정도로 저희가 수업 진행할 겁니다.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주셔야 돼요. 근데 오전 수업 때는 괜찮은데 이제 오후 수업 때 되면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보통 이제 오후 수업 때는 점심 드시고 나서 뭐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하니까 보통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 여러분들 시선 초점이 칠판 뒤 5cm 정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힘내셔야 됩니다. 네. 쉬는 시간마다 뭐 놀지 마시고 엎드려 주무시고 어쨌든 잠시 쉬었다가 쉬는 시간 한 15분 정도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